본인이 계속 어떤 표현을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제도 SBS 팔레스 출연해가지고 손 묶인 권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수비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수비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본인의 판단에서는 지금 나는 본선 나갈 사람인데 본선 나가는 상황에서 당이 분열된 상황이 아니라 원팀이 되게 만들려면 김태현의 정치쇼. 지금 마지막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후보죠 이제는. 이낙연 후보. 지금 분위기 좋아요. 일단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대부분 막 1강 1중 뭐 2중이라고 처음에 그랬는데 이낙연 캠프에서는 야 이제 2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지지율이 엄청 치고 올라왔죠. 현재 상황은. 상승세다라고 아예 규정을 하더라고요. 이낙연 캠프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강 1중이 아니라 이제 2강이다. 그다음에 한 자릿수 차이로 최근 여론조사가 퍼센트포인트 한 자릿수 퍼센트포인트로 좁혀졌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 경선에서 어쨌든 이낙연 후보는 올랐고 이재명 후보는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추세적인 변화냐 아니면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수비에 굉장히 치중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치고 나갈 수 있는 지지율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뭐 계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바지 발언이 일단 그랬고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그건 물론 전략적인 선택이겠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다 이재명 대 고구마 이재명이 결국은 원래 사이다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본선 또 그러니까 본경선도 아니고 본선 전략을 위해서 그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뭐 수비도 굉장히 그 방어적인 수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이제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는데 이게 과연 변화가 확실하게 된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이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후보가 속된 말로 우리 부자 몸조심하다가 곡간이 그냥 야금야금 털리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그럼 이제 민주당 대선 구도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결선 투표가 가냐 안 가냐잖아요. 지금 추세 들어가면은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지금 추세는. 이대로 간다면 예비 경선이 진행됐던 과정대로 간다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보면 결선 투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죠. 이재명 지사가 본 경선 들어와서 좀 전략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 팀장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뭔가 이렇게 과거의 이 지사의 이미지하고 많이 잘 달라요 좀. 아까 뭐 부자 몸조심 말씀도 하셨고 뭐 이재명 대 이재명의 싸움에서 좀 져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낙연 지사 전 대표가 반등한 거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면이 있는데 친문이 조금 이재명 지사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에게 조금 주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액티브한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낙연 지사의 전 대표에 대해서 주목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역시 중요한 거는 이재명 지사가 본선과 경선의 전략을 자꾸 달리하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경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본선에서 한 팀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전 너무 정치공학이나 정치 전략 같은 걸 모든 후보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그것을 의식한 순간 지지율이 빠져요. 대표적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잖아요. 대세론 유지하다가 지지율이 왜 빠졌습니까?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뭔가 너무 많은 걸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순간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사면론 그다음에 재보선거 패배 이런 대표로서의 책임 때문에도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좀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면 전 전략이 바뀌고 그러면은 글쎄요. 근데 전략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있죠. 친문을 의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경선. 그러니까 어쨌든 결선 투표를 가지 않고 1차에서 과반을 남겨야지 리스크가 대단히 적어지는 건데 그건 어쨌든 이낙연 지사도 이낙연 잠깐 제가 지사라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도 전 대표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본 경선에 임하느냐가 중요한 전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은 있더라고요. 본인이 계속 어떤 표현을 최근에 이제 방송에 나와서 어제도 SBS 팔레스 출연해가지고 손 묶인 권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수비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수비를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본인의 판단에서는 지금 나는 본선 나갈 사람인데 본선 나가는 상황에서 당이 분열된 상황이 아니라 원팀이 되게 만들려면 싸워서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굉장한 그 뭐 이를테면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친문 강성 지지자들을 의식하는 거구나. 근데 민심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뭐 국회의원을 안 해봤지만 그런 걸 너무 의식하면요 민심이 다 알아요. 민심이 천심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민주당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뭐 거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또 앞서는 것도 많고 정당 지지율이. 그렇다면 전 대선 후보들이 거기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그 민주당의 실정을 지적하는 후보를 한 명도 못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라는 그 민주주의의 대표 체제라는 게 민주적 통제, 민주적 대표성, 책임성 이런 거거든요. 그 민심을 대표해야 돼요. 대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정치 언론이에요. 이분들이 너무 친문 의식하다 보니까 다들 그냥 네거티브 바지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다 보니까 흥행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백신이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많은 거 사실 다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그들이 얘기하라 이거예요. 의식하지 말고. 그걸 뭐 정부에 대한 비판이니까 친문이 나 대표를 안 찍어줄까 이렇게 자꾸만 정치 공학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일반 국민이 많이 지적해요. 야, 그 방역 모범 국가의 한계인 거다. 대만도 그랬고. 그거 지적한다 문제 안 되는데 그거 아무 지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대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 모든 정당에서 여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는 후보들을 항상 고민하는 게 현 대통령, 현 청와대와의 관계 설정을 고민하잖아요. 차별화 뭐 이런 거. 차별화를 해야 되나 안보가 되나 아니 대한민국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숙명 같은 건데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런 고민한다고 하면 뭐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는 청와대하고 가결지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 결국은 이재명 후보인데 아직 이재명 후보도 그런 모습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죠. 어제 아침 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조금 청와대와 좀 차별화할 것 같은 뉘앙스를 얼핏 풍기기도 하던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들 하잖아요. 다음 정부 만약에 이재명 정부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이기냐 아니냐. 그럼 이긴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느낌이 좀 줄타기를 하는 어느 선에서 계속 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려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랬죠. 그게 결국은 이재명 캠프의 전략은 하여간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대신 이 본선 싸움이 결국은 지금 상황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자꾸 시선을 윤석열 쪽으로 윤석열 전 총장 쪽으로 돌리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내 경선 후보들은 지금 당내 경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비판적인 입장을 별로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비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미 점령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바로 입장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지사 후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낙연 후보 있잖아요. 지금 쫓아가고 있는. 일단 1차 목표는 어떻게든지 결선 투표 가는 걸 텐데 이 상승세를 조금 더 대세라고 그래야 되나? 완전한 추세로 끌고 가려면 뭘 해야 될까요?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비판하고 각 세우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청와대랑. 네, 그럼 그렇죠. 어차피 2위에서 더 이걸 다지는 양강으로 다지는 작업이 중요하잖아요. 양강이 됐건 일강이 일중이건. 근데 여기서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청와대나 문재인 정권의 주류 핵심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는 중간 유권자들의 민심을 대표해야 돼요. 그것도 그건 정치 기본이에요. 단지 이제 아주 예민한 부분을 건드릴 필요는 없죠. 뭐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또 진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건 정부에 문제 있었어. 그럼 지적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친문 다른 후보들보다는 좀 친문을 좀 의식한 이런 전략으로 가고 특유의 그 안정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면 후보가 또 많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차 투표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 과반 획득을 막을 수는 있겠죠. 그게 한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역시 아까 이재명 지사 얘기했습니다만 이 지사의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독립 변수냐 그거는 양쪽이 다 맞물려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지사가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7746님. 네. 이낙연 후보 지지자십니다. 제 주변 20, 30대들은 이낙연 후보 지지 많이 하더라고 하셨고요. 5406님. 이재명 지사가 계획하는 것이 있어서 잔잔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을 뿐 팩트가 있어요. 두고 보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지사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셨어요. 민주당 지지자신데 각자 지지하는 후보는 다르시구나. 이기환님. 와 속 시원해요. 백신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은 아무도 지적 안 하는데 최 교수님 사이다. 최 교수님에 대한 이 극찬 그렇습니다. 네. 이기환님께는 저희가 7746님하고 5406님 이 세 분께 커피 쿠폰 제가 시원하게 사드릴게요. 앞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결과에서 그 순위와 득표율이 공개될 것이냐. 그게 지금 일단 공개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소위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되게 궁금한데요. 네, 그리고 다양한 버전의 찌라시가 돌고 있고요. 수가 있나요, 이거? 네, 근데 지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고 실제 투표가 만약에 득표율이 공개가 됐다면은 당심을 사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어차피 50%가 여론조사였으니까 여론조사는 유추할 수 있지만 당심이 어땠을까를 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특히 그때 이준석 대표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대표가 당심에서도 꽤 많이 받은 걸로 예비 경선 때 그래서 이제 그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러면 과연 50%의 당심이 어떨 것이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레이스가 시작이 되면 올림픽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날 처음 그 대전 충남에서 순회 경선 처음이 되고 그때 대전 충남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는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15일 날 강원에서 1차가 오픈이 되지만 일단 7일 날 대전 충남에서 오픈이 되거든요. 그거는 완전 당심의 당심이고 특히 충청권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영호남도 아니고 좀 뭐랄까 이렇게 수도권 충청권이 갖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첫 개표가 7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조사들에 얼마나 당심이 반응할 것이냐 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후보가 진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냐가 사실 7일 처음에 보면은 일단은 단초가 나오는 거죠. 언제 발표된다고요? 7일 날 그러니까 이게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국민선거인단의 경우에는 3번에 걸쳐서 오픈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지금 모집한 거. 이 모집이 끝난 76만 명께 8월 15일 날 투표 결과가 나오는 거죠. 15일, 29일, 9월 5일. 예, 15일, 29일, 9월 5일. 그러니까 만약에 1차가 8월 7일에 발표된다는 거구나. 1차가 8월 15일 날. 근데 7일은 뭐냐면 당원과 권리당원이 다 해서 8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대전 충남이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10만 명의 표가 7일 날 처음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예 처음 오픈되는 거라서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러니까 처음 라운드가 지금 충청권이에요. 그게 7일 대전 충남, 8일 세종 충북.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되게 그때까지 상당히 공을 들이겠죠. 그럼 8월 7일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미국 대선으로 지금 아이오와 코카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게 이제 발표되면 밴드 효과가 있을지 언더독 효과가 있을지 딱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겠죠. 그 경선 때 보면은 이제 광주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거가 있고 그랬는데 이번 대전 충남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가 어떨지가 상당히 이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야권 좀 가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 이제 후보라고 그래도 되나요? 예비 후보 등록했으니까. 그렇죠. 어제 되죠. 예비 선관위 등록했으니까. 근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지지율이요. 이걸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꽉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박스권에 갇혔다고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야권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1위긴 한데 양자 대결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도 있고 이낙연 후보하고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견조한 것 같아요. 7월 2일 날 그 장모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그때 무슨 엑스파일 논란이 이것저것 많았잖아요. 이동훈 전 대변인 사퇴 이런 거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며칠 흘렀는데 생각보다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권 교체론과 심판 정서가 그만큼 강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계속 NT 주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탈원전도 그렇고 안보 행보도 그렇고 아직은 윤석열 후보가 무슨 대안이나 미래지향적인 정책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중도의 표를 많이 의식할 줄 알았는데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상당히 우 쪽이에요. 생각보다. 이재명 지사의 미 점령구 발언도 그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 훼손한다. 이건 거기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봤던 언어들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세긴 견조세인데
앞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으면 윤 전 총장, 윤석열 후보 의외로 콘텐츠가 없네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정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플러스 알파는 네.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팀장 말씀하신 콘텐츠? 콘텐츠나 뭐 어떤 뭔가 역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인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기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사회에 대한 분석, 전망 이런 거에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계속 문재인 정권 비판만 하고 있으니까 일단 다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치고 좋게 봐서 그걸로만 일관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야권의 또 다른 유력한 후보라고 봐도 되겠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사실은 대전 현충원 가가지고 뭐 천안함 저 용사들한테 헌화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한 6번 정도 뭐 무릎 꿇고 저를 헌화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어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과 관계 설정이 윤석열 전 총장 어제 아침에 동아일보 인터뷰 보니까 아 최재형 전 원장과 만나서 뭐 단일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최재형 전 원장은 그는 그고 나는 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 버렸잖아요. 지금은 그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지율인데 네. 지지율이 아직 윤 전 총장과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 입장에서 지금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반대로 윤 전 총장 측에서는 당박 주자라고 저희가 기사를 쓸 때 표현을 하는데 당박 주자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대장주기 때문에 계속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9가지 생각이 달라도 한 가지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만 같으면 다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중심으로 모여주세요라고 사실은 메시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최 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 상황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더 빨리 선택한다든지 최 원장이 그런 행보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뭐 그렇게 근거는 없습니다만 예상을 해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진지를 구축하고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을 기다리고 있던 의원들을 포섭을 하고 해가지고 세를 구축한다. 그런. 근데 어제 보니까 최 전 원장이 입당 여부와 시기를 고민하다 입당 여부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입당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문자가 생각하면. 또 하나 한 말씀만 드리면 윤 전 총장이나 최 전 원장이나 정권 교체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요. 이게 대선이잖아요. 정권 교체론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빈약하면 인물론으로 갈 수 있어요. 너무 정권 교체를 안주하다가는 상당히 국민으로서 어려울 수도 있다. 브랜드를 만들어야죠. 만들어 나가지 않는 윤석열의 브랜드를 사실은 보여줄.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검찰 관련 이슈라든지 이런 거와 다른 걸 뭐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이제 그런 거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사는 거. 그렇죠. 민생, 민생에 관련된 삶의 어떤 문제.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얘기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HJ 정님. 준스톤 그동안 참 잘해왔는데 통일부 폐지나 재난지원금 송영길 대표와 합의해서 스텝이 꼬인 느낌. 준스톤 최대 단점이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게 터진 느낌일까요? 라고 글을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톤이 이준석 대표의 지지자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네. 아쉬워하는. 지지자한테 조금 아쉬운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요거 최 교수님께서 답 좀 해주시죠. 물 좋고 정자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어떻게 갖춥니까? 이 대표가 아직 나이도 젊잖아요. 아무리 뭐 3번이나 출마했다 하더라도 그런 약간의 미숙함이 나온 거라고 좀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문제 약간의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어쨌든 원내 지도부하고 합의하지 않았고 논의 구조를 잘 거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은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 구조를 잘 거쳐야 돼요. 그래야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좀 배울 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를 향한 우리 최 교수님의 조언을 끝으로 정치말렙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창렬 용인대 교수, 진송민 SBS 정치팀장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